오늘 소개할 책은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입니다. 1926년도에 나온 소설입니다. 시작하죠. 자, 전에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한 적이 있는 노인과 바다가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50대에 발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가 해밍웨이가 50대에 발표한 작품이라면 이 책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해밍웨이가 27살이던 1926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88할 때 쓴 작품이죠. 그리고 참고로 노인과 바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해설한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두 권이 노인과 바다하고 햄릿입니다. 네, 노인과 바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이 책보다 1년 발표되었고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나이도 한 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가 1925년에 발표되었고 이 작품은 그 다음해인 1926년에 발표되었으니까 그리고 두 소설 모두 당시 미국 상황을 대변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먼저 당시 미국 상황을 잠깐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은 있었죠. 그 전까지 미국은 2등 국가였습니다. 2등 국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유럽의 농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막 목화 같은 거를 이제 재배를 했죠. 그럼 그 재배한 목화 솜을 수확을 해서 그게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국의 맨체스터로 가는 거죠. 맨체스터로 가서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에서 그걸 가지고 버버리 코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은 약간 유럽의 농장 같은 그런 2등 국가였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 사람이 1000만 명 넘게 죽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럽의 산업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은 미국의 공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덕분에 미국은 초호황을 맞았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보면 당시에 미국 젊은이들이 전부 뉴욕의 증권회사로 몰려들고 있었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넘쳐났고 젊은이들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미국이 서구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졌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1919년에 통과된 금주법입니다.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주 자체가 불법이 된 거죠.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금주법 때문에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했던 뭐 밀주 사업 같은 것도 문제가 됐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미국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 금주법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냥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어른들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키가 자신의 작품인 노르웨이의 숲이 한국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을 때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죠. 불쾌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상실의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시대인데 그 잃어버린 시대는 바로 미국의 1920년대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목은 스콧 피츠제럴드나 해밍웨이에 어울리는 제목인데 그것을 한국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써버리니까 하루키 입장에서는 불쾌했다.
자, 결국 잃어버린 시대, 상실의 시대는 사실은 192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이다. 어쨌든 그래서 당시의 미국의 많은 예술가들과 젊은이들이 파리로 떠났습니다. 파리는 외국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도시였고 술도 밤새도록 합법적으로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가도 말도 안 되게 저렴했습니다. 1달러만 있으면 저녁 식사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물가 차이가 나게 된 거는 프랑스가 전쟁 때문에 산업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가면 적은 돈으로 실컷 즐길 수 있고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프랑스로 떠났다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많은 예술가들, 이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회가 억압적인 분위기가 될 때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젊은이들도 젊은 예술가들도 그런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싫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프랑스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그 중에는 젊은 해밍웨이도 있었던 겁니다. 자, 1926년에 발표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1920년대 당시 미국을 벗어나서 파리에서 살고 있는 미국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을 그 감독 누구죠? 그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그대로 담아냈죠, 그때 상황을. 자, 먼저 이 소설을 개략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제이크 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한 후 신문사 특파원 자격으로 파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일을 하면서 글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사 특파원 일을 하면서 작가가 되려고 하는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폭탄 파편에 맞아서 성기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불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성불구라는 설정은 자신의 작품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불임 상태의 예술가를 상징하는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구는 있어요.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것이 바로 예술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그 불임 상태의 예술가들이 느낀 답답함과 유사했다고 해밍웨이는 그렇게 적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주인공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했을 때 그때 입원했던 병원에서 영국인인 브렛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죠.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영국 여자들이 아마 좀 간호사로 많이 자원 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해밍웨이의 다른 소설 무기여자리 거라에도 나오는 얘기죠. 어쨌든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브렛이라는 이름의 영국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이 브렛은 34살입니다. 2번 이혼한 전력이 있고 현재도 마이클 캠벨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브렛 역시 제이크를 몹시 사랑했지만 둘의 관계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브렛은 다른 남자들을 계속 만나요. 다른 남자들을 계속 만나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런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주 답답한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 당시 불임의 예술가들이 얼마나 답답한 상태로 지냈는지 연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파리 생활에 관한 이야기고 2부는 스페인의 산 페르민투 축제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에필로그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로버트 콘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친구인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로버트 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에요, 이 로버트 콘이. 그런데 결국은 그 주저리 이어지는 문장들의 핵심은 이 로버트 콘이 그 주인공과 함께 파리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
콘이 먼저 소설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콘이 발표한 소설이 심지어 미국에서 인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로버트 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저리 나오는데 그중에 핵심은 딱 그겁니다. 로버트 콘이 주인공보다 먼저 소설을 발표했고 심지어 미국에서 인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로버트 콘에게 질투를 느끼는 거죠. 뭐 대놓고 뭐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가뜩이나 책이 안 나와서 답답해 죽겠는데 이놈이 옆에 있는 놈이 먼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책에는 로버트 콘이 뭐 권투를 했느니 뭐 이혼을 했느니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지만 사실 중요한 건 로버트 콘이 먼저 소설을 발표했고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인공이 얼마나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기분을 이 책이 시작할 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로버트 콘이라는 놈이 저도 감정이입을 했으니까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놈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브렛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먼저 발표한 놈이 이제는 내 여자까지 가로채시겠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콘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좀 불쾌했을지, 짜증이 났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설을 보시면 쭉 읽힙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주인공의 질투의 대상인 로버트 콘이 브렛에게 접근하는 것과 그것을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답답한 심정 간의 대립입니다. 이걸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책은. 자, 주인공의 시선은 언제나 브렛을 향하고 있습니다. 브렛이 눈앞에 있던 없던 브렛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브렛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따라서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백한 문장으로 쓰여 있지만 유심히 보면 주인공이 얼마나 브렛에게 그리고 브렛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그리고 로버트 콘에게 주인공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책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그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공과 브렛에 관한 이야기를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 성불구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자, 술집에서 그런 일행들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두 사람이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에 나왔던 것처럼 파리를 그냥 돌아달라고 택시를 타고 그래서 그 택시 안에서 밤에 이 주인공이 브렛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브렛이 그 키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브렛에게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브렛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 손이 닿기만 하면 온몸이 우뭇가사리처럼 녹아버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를 너무 원하는데 이 주인공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렛 입장에서도 이 주인공과 있으면 자기도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당장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브렛 입장에서도 주인공 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겉돌게 되는 거죠.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새벽에 술이 취해서 다시 주인공을 찾아와요. 새벽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런 그녀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해줄 게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헤밍웨이가 20대 초반에 파리에서 생활할 때 느꼈던 그런 무력감 같은 것이다. 답답함. 뭔가 글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옆에서 한 놈씩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근데 자기는 안 나오고 이 답답함을 그런 상황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처음 볼 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술만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그런 사연들이 깔려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술 마시는 모습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겠죠.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주인공은 빌이라는 이름의 친구와 함께 휴가 기간에 스페인의 그 산페르민 축제, 그 투 축제죠. 투 축제가 열리는 스페인의 팜플로나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빌이라는 친구와 함께 파리에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고 나 산페르민 축제에 가서 투를 볼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주인공이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렛하고 브렛의 이제 약혼자인 마이클하고 그럼 우리도 갈래. 이렇게 돼서 4명이 되고 그러다가 브렛이 간다고 하니까 로버트 콘도 나도 따라갈래 해가지고 5명이 함께 그 산페르민 축제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브렛이 주인공에게 와서 고백 하나를 해요. 나 사실 얼마 전에 로버트 콘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왔어. 어쩔 수 없이 브렛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지만 지금 이번에 상대가 로버트 콘이라고 하니까 주인공 입장에선 너무너무 지금 짜증이 나고 답답한 상황이겠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5명이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갑니다. 먼저 주인공하고 친구인 빌은 중간에 스페인으로 뭐 기차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있는 그 스페인의 산악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며칠 동안 낚시를 하고 가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교통편으로 가기로 하는데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스페인 산악 지방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사진 같은 걸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페인 산악 지방이 굉장히 황량하죠. 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그런 민둥산들이 막 있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뭐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 산들 사이로 아주 차갑고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맑고 차가운 계곡물에서 이 주인공과 빌은 송어 낚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 이 장면, 스페인의 그 산악지방에서 송어 낚시를 하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너무너무 문장이 아름다워요. 일부에서의 문장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2부에 등장하는 그 산악지방의 묘사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마 이거는 작가가 의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아름다운 문장들이 이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여기서 주인공은 브렛이나 그녀의 약혼자인 마이클 그리고 브렛을 따라가기로 한 뭐 로버트 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복잡하겠죠. 낚시를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짝사랑하던 여자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혼자 쓸쓸한 마음에 혼자 극장에 갔다가 영화를 한 편 보기로 했는데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빠져들기도 하다가 문득문득 그 여자 생각도 나겠죠. 그런 마음 상태로 며칠 동안 5일 동안 송어 낚시를 즐기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지나고 결국 일행은 모두 스페인의 팜플로나에서 만나게 됩니다. 투에 관한 이야기, 황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세된 황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세된. 제가 거세된 불임의 성불구 이런 문장들을 계속 쓰고 있죠. 어쨌든 그 투를 할 때 굉장히 힘있고 잘 싸우는 황소들을 여기저기서 모아올 거잖아요. 근데 그 황소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싸움이 나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 사이사이에 거세된 황소들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그 거세된 황소들이 완충제 역할을 해가지고 좀 그들이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소들이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결정적인 문장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인공의 모습인 거잖아요. 주인공은 성불구자고 어찌 보면 거세된 자인데 이 거세된 자가 있고 브렛이라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약혼자와 그 다음에 로버트 콘이라는 이름의 그들에 대한 또 도전자 이렇게 마이클과 로버트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그들 사이를 거세된 소처럼 완충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더러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자, 이쯤에서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영상에서 다 보셨어요.
자, 이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는 사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인데 매년 7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유명해진 것은 투 경기가 있는 날, 그러니까 투 소들을 어딘가 모아놨다가 투 경기장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데려갈 때 뭐 차 같은 걸로 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을을 통과해서 소들이 걸어서 마을을 통과해서 투 경기장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디선가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흥분한 소들이 막 골목길을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거기를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그러다가 막 다쳐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산페르민 축제인데 그래서 이제 1000년 넘게 그렇게 유명해진 축제인데 근데 그런데다가 이 작품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지금도 해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그 산페르민 축제를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 영상 다들 보셨을 테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커다란 가죽 술주머니 같은 걸 사요. 사가지고 그것에 술을 잔뜩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마셔요. 마시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방 열쇠를 못 찾아서 남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밤새 취해가서 클럽 안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취한 상태에서 그냥 밤새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냥 전형적인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시간들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로버트 콘이라는 놈은 불의 주변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로버트 콘이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특히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이에 이 브렛이 이번에는 19살 먹은 젊은 스페인인 투우사에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젊은 투우사랑 브렛이 호텔방에 틀어박혀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 콘은 그런 브렛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콘이 이제 주인공한테 와가지고 브렛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나 모른다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아까 로버트 콘이 권투 선수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 맞고 쓰러져서 이제 기절하기도 하고 주인공은 결국은 이제 로버트 콘이 이제 호텔방을 찾아내가지고 거기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젊은 투우사를 이제 쥐어 패는 바람에 투우사는 또 다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브렛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콘 보고 너 당장 돌아가라고. 그래서 콘은 이제 다음날 파리로 쫓겨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엉망진창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런 장면도 사실은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단서 같은 겁니다. 사실 진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 출신의 건장한 로버트 콘에게 이 19살 먹은 투우사가 두들겨 맞고 많이 다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투우사는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황소에 맞서서 아주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투우 경기에서. 그런데다가 당시 투우사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재량껏 만만한 소를 고르는 어떤 재량이 권한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젊은 친구는 만만한 소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소들을 상대하는 거죠. 다친 몸을 이끌고. 그래서 가장 강한 소들과 함께 가장 강렬한 투우를 연출하는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소가 쓰러졌을 때 관중들 모두가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중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의 그런 강렬한 경기였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투우사가 부상을 입은 몸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황소와 맞서서 가장 아름다운 투우 경기를 이 연출해낸 이것이 해밍웨이에게는 진정한 예술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은 거세된 소 같은 운명에 불과하지만 그 마지막 투 경기를 보면서 다시 어떤 용기를 내기로 나도 저 투우사처럼 한번 멋지게 가장 강한 상대와 싸워보고 싶어.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3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는 에필로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축제가 끝났습니다. 축제가 끝났고 브렛은 젊은 투우사와 함께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둘이서.
어쨌든 뭐 주인공은 뭐 이제 뭐 체념한 상태겠죠. 그래도 주인공 입장에서는 로버트 콘이랑 어울리는 것보다는 그 투사랑 어울리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공은 다시 파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돌아오는 길이 꽤 멀었겠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서 브렛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공경에 처했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공경에 빠지면 나한테 연락하고, 그럼 나는 또 그녀를 데리러 출발해야 하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반복돼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거세된 숫소의 또 한 신경이겠죠. 하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거세된 숫소는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이름의 아주 멋진 소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